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얘야? 이 액자 속 아이요. 제가 어머니 유품으로 평생 간직해온 사진 속 그 얼굴과 똑같아요. 장맛비 내리는 6월의 어느 오후 대한민국 굴지의 제과 그룹 하늘제과 회장댁에서 일하던 20살. 가사도우미 도여울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사진 속에는 까만 단발머리에 큰 눈망울을 가진 7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저택의 금기의 방에 걸린 액자 속 7살 소녀와 그 사진 속 소녀가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백발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했고 설이 빨갛던 할아버지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과연 두 장의 사진 속 7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에 묻혀 사라질 뻔한 진실은 결국 핏줄을 따라 돌아오고 베푼 선의는 반드시 따뜻한 품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도여울의 앳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캠퍼스를 거닐고 첫 무대를 꿈꿀 20살. 하지만 도여울의 등에는 6살 어린 동생 하리가 매달려 있었어요.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작은 북을 쉴 새 없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여울의 손에는 빛바랜 보따리 하나, 그리고 다른 손에는 동생의 손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동생의 손바닥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누나의 손에 닿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남은 것이라곤 빛 독촉장 한 뭉치와 어린 동생, 그리고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보증금마저 사라진 반지하 단칸방. 집주인은 인정사정 없이 두 남매를 빗속으로 내몰았어요. 곰팡이 핀 벽지 사이로 스며들던 쿰쿰한 냄새가 마지막까지 도여울의 코끝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도여울이 짐을 챙겨 나오는 동안 집주인은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애 딸린 처녀 드리는 게 아니었어. 어휴, 내가 무슨 죄야. 도여울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따지고 들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등에 매달린 동생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모든 말을 삼켰어요. 동생 앞에서만큼은 누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나, 배고파? 골목 어귀를 돌자 하리의 한마디가 도여울의 심장을 쇠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4장. 단돈 4만 원이 두 남매가 가진 전부였어요. 도여울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빗속을 헤매던 끝에 김이 자욱한 작은 분식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창에 김이 뽀얗게 서린 그 작은 가게는 빗속을 헤매던 두 남매에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묵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어루만졌어요. 도여울은 가장 싼 김밥 한 줄과 라면 하나를 시켰습니다. 따끈한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남매의 얼어붙은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도여울은 김밥과 라면을 모두 동생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왜 안 먹어? 하리가 동그란 눈으로 누나를 올려다보았어요. 누나는 아까 다 먹었지. 너 많이 먹어.
따끈할 때 빨리. 새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여울은 단무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시큼한 맛이 혀끝에 닿자 텅 빈 위장이 꿈틀거렸습니다. 종일 굶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혀 다행히 동생은 듣지 못했어요. 하리가 라면을 후루룩 들이마시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누나의 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여울은 식탁 모서리에 찍힌 자국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손등은 어느새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빗물에 씻기지 않은 흙대가 검게 끼어 있었습니다. 한때 도여울에게도 빛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되는 것. 엄마가 늘 흥얼거리던 그 구성진 가락을 따라 부르며 키운 꿈이었어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도여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여울이는 꼭 큰 무대에 설 거야. 엄마가 객석 맨 앞에서 박수 쳐줄게. 그러나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그토록 즐겨 부르던 그 노래의 제목도 가사도 어디서 배웠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그냥 입에 붙어 있더라. 마치 누가 자장가로 불러줬던 것처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여울에게 그 노래는 엄마의 18번이자 엄마 자체였어요. 가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살냄새가 코끝에 어른거렸으니까요. 비누 냄새와 어렴풋한 분 냄새,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던 부엌의 매콤한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난 그날, 도여울은 자신의 꿈도 함께 묻었습니다. 동생을 굶기지 않는 것, 동생에게 비를 맞히지 않는 것. 이제 그것만이 20살 도여울의 전부였어요. 트로트 경연 광고가 분식집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을 때 도여울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화면 속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우연히도 엄마의 18번과 비슷한 가락이라 도여울은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쥔 젓가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벽 한쪽에 붙은 노란 종이 한 장이 도여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살짝 번진 잉크. 그러나 그 글씨만큼은 등불처럼 또렷했어요. 한울제과 회장댁 입주 가사 도우미 모집. 숙식 제공. 어린 자녀 동반 가능. 도여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자녀 동반 가능이라는 그 한 줄이 마치 빗속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울제과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장댁이라니 도여울 같은 처지에 감히 발을 디뎌도 되는 곳일까? 그러나 동생을 떠올리자 망설일 여유가 없었어요. 도여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떼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옷섭을 타고 심장께로 스며들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 공고문 좀 떼어가도 될까요?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가져가. 이미 떼었는데 뭐. 한울제 가면 사장 자리도 좋지. 잘 가서 잘 살아. 분식집을 나서는 길, 도여울의 시야에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빗물에 종이가 무거워진 탓에 등 굽은 할머니가 좀처럼 리어카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허리는 잘 익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얇은 비닐 우비 한 장만이 노쇠한 어깨를 겨우 가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폐지 위로 할머니의 흰머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도여울은 망설임 없이
리어카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생 하리도 작은 손을 보태며 끙끙댔어요. 누나, 나도 도와줄래? 하리는 옆에서 같이 걸어. 위험해. 아이고, 학생. 비도 오는데 뭘 이런 걸? 괜찮아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언덕 위 고물상까지만. 거기서 오늘 저녁거리 좀 받기로 했는데 이 빗속에 도통 갈 수가 없어서. 도여울은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단단히 디디며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종일 굶은 몸에서 어지러움이 일렁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도여울의 운동화는 진작에 물에 잠겼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 때마다 마치 발바닥에 얼음 조각이 박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도여울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 위 고물상에 리어카를 세우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도여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그 지폐는 할머니의 하루치 땀이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 받아도 학생. 늙은이 마음 편하게.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절 베푸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놈도 이런 거 못해.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받아. 안 받으면 늙은이가 더 미안해서 잠이 안 와. 도여울은 결국 그 1,000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골목 어기 작은 가게로 들어가 작은 우유 한 팩을 샀어요. 하리에게 우유를 쥐어주자 아이는 빨대로 쪽쪽 우유를 빨아 마시며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도 한 모금 마셔. 응? 하리가 우유를 누나 입에 들이밀었어요. 도여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자꾸 권하는 통에 결국 한 모금을 받아 마셨어요. 달큰한 우유가 텅 빈 속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 한 모금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도여울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도여울은 가슴에 품은 노란 종이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어요. 한울제과 회장댁. 도여울은 이름만 들어본 그 거대한 저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그 종이를 꼭 쥐고 있자니 마치 엄마가 멀리서 이 길로 가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어요. 도여울은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동생을 등에 다시 업었습니다. 하리는 누나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흥얼거렸어요. 엄마가 평생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도여울도 따라 흥얼거렸어요. 빗소리와 두 남매의 가락이 한데 어우러져 텅 빈 골목을 가만히 채워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리도 어느새 그 가락을 입에 붙이고 있었어요. 마치 핏줄로 이어져 내려오는 무언가가 두 남매의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요. 하리야, 누나가 약속할게. 우리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누나가 하리 절대 굶기지 않을게. 누나가 하리 절대 비 안 맞게 할게. 도여울의 목소리가 빗속에 작게 흩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여울은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분명 두 남매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빗물에 젖은 노란 공고문이 가슴팍에서 두근두근 뛰는 것만 같았어요. 운명이 두 남매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도여울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언덕 너머 한울제과 회장댁의 거대한 철문이 빗줄기 사이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철문은 무겁고 차갑게 보였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서는 40년을 기다려온 누군가의 심장이
두 손주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천천히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여울은 동생의 손을 꼭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대한 철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빗속에 작은 두 그림자가 운명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던 늦은 오후, 도여울은 동생의 손을 꼭 쥐고 한울제과 회장댁 철문 앞에 섰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웅장했어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빗물에 반짝였고 대리석 계단은 도여울의 다른 운동화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대리석 위에 떨어지며 청량한 소리를 냈어요. 도여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누구시오? 기계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고문 보고 왔어요. 가사도우미 모집한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여인이 우산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관리인 진 실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히 묶은 머리, 입가에는 한 점의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잘 벼린 칼날 같았어요. 손목에는 도여울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지? 어린 게 동생까지 달고 와선. 진 실장은 도여울의 위아래를 훑으며 매몰차게 말했어요. 도여울이 가슴에 품은 노란 공고문을 꺼내 보이려는 순간 진 실장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공고문이 진흙탕에 떨어졌어요.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공고문에 자녀 동반 가능이라고 돼 있어서 문구는 그저 문구일 뿐이야. 도여울이 휘청 뒤로 밀려나며 계단 아래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등에 엎인 하리가 놀라 울먹였어요. 도여울은 동생을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다시 빗속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저택 안에서 낮고도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진 실장의 어깨가 움찔 굳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등이 꼿꼿했고 양복깃은 자로 잰 듯 반듯했어요. 한울제과 회장 윤태경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단단히 얼어붙은 호수 같은 눈이었습니다. 윤태경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도여울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동생을 감싸 안고 있는 20살 아가씨. 그 절박한 두 눈을 마주한 순간 윤태경은 까닭 모를 뭉클함에 발길을 돌리지 못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 한구석을 똑똑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도여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눈매, 어딘가 익숙한 입가. 그러나 그 익숙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드려라.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진 실장이 화들짝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신혼도 모르는 아이들을 내가 드리라 했네. 2번 말하게 하지 마. 윤태경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진 실장은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도여울을 향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슬리는 무언가를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도여울에게 배정된 곳은 저택 본관에서 떨어진 별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가구라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뿐인 쪽방이었어요. 하지만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도여울에게는 그곳이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리는 푹신한 이불에 누워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동생의 얼굴에 닿은 따뜻한 이불을 매만지며 도여울은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1000톤짜리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도여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회장 부부의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과 응접실을 닦았습니다. 진 실장은 도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처럼 감시했어요. 손끝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으면 가차없이 다시 닦게 했습니다. 도여울은 묵묵히 견뎠어요. 손등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져도 동생이 비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이면 손등에 핸드크림을 살짝 발라주고 거친 손이 동생에게 닿을 때마다 도여울은 작게 미안하다고 속삭이곤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도여울은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저택 어디에도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수억 원짜리 그림과 골동품 도자기가 즐비했고 복도에는 외국 풍경화가 줄줄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이 집에 사는 이들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결혼사진 한 장, 자녀 사진 한 장 없는 집.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운 것만 같았습니다. 도여울은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닦다가 문득 멈춰서서 텅 빈 벽을 한참 바라보곤 했어요. 가장 이상한 곳은 3층 복도 끝방이었어요. 진 실장은 첫날 저택 안을 안내하며 그 방을 가리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못 박았습니다. 저 방은 절대 가지 마. 청소도 하지 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두려움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진 실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도여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도여울은 궁금증을 누르며 그저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했어요. 가끔 3층 복도를 지나칠 때면 그 끝방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택의 안주인 서명화 사모님은 70살의 우아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곱게 빗어올린 은빛 머리에 진주 귀고리를 단 그녀는 마치 옛 영화 속 여배우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한 번도 웃음이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여울이 차를 가져갈 때마다 서명화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늘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누렇게 색이 바랬지만 끝자락에 곱게 수놓아진 작은 별 모양이 또렷했어요. 어느 저녁 도여울이 차를 들고 사모님 방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서명화는 도여울의 인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색이 다 바랜 어린이용 마이크 장난감이었어요. 분홍빛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했고 손잡이에는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닳도록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에는 어린아이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어요. 별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살아만 있어라, 별아야. 서명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리 죽인 흐느낌이 방 안에 가만히 번졌습니다. 도여울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차마 발을 들여놓지도 그렇다고 돌아 나가지도 못한 채 그녀는 문 앞에 그대로 굳어 섰습니다. 별아. 도여울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 작은 마이크 장난감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가슴이 알 수 없는 묵직함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도여울은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그 방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모님의 흐느낌이 도여울의 가슴에도 똑같은 무게로 얹혔습니다. 다음 날 도여울은 정원에서 빨래를 널다가 풀숲 사이에서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다친 길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흙빛 털에 핏자국이 엉겨붙은 채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도여울은 부엌으로 달려가 자기 점심으로 받은 생선구이를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자신의 끼니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깨끗한 수건으로 고양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부드럽게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누나가 매일 밥 챙겨줄게. 도여울의 손길에 고양이는 처음엔 발톱을 세웠지만 이내 가르릉거리며 그녀의 손등에 머리를 비볐어요. 도여울은 그 작은 생명이 자기 손바닥 위에서 떨림을 멈출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따스했어요. 그 광경을 2층 서재 창가에서 윤태경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신문이 어느새 무릎 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평생 얼음장 같던 그의 가슴 한구석에 작고 따스한 균열이 일고 있었어요. 어린 가사도우미가 자기 끼니를 길고양이에게 양보하는 모습. 윤태경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곁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회장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을 정도였어요. 회장님, 차 한 잔 더 가져올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 네, 회장님. 저 아이가 정원에서 일할 때 점심을 따로 2그릇 준비하라 일러라. 한 그릇은 동생 몫이고, 비서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를 베푸는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저택 1층의 응접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육중한 외제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고 한 남자가 운전기사의 우산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한울제과 부사장 윤태식, 회장의 친동생이자 평생 형의 그늘에서 2인자로 살아온 사내였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코끝에 화한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향수는 마치 곰팡이를 덮으려는 듯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역겨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마다 끼워진 굵직한 반지들이 마치 자신의 불을 과시하듯 번뜩였습니다. 윤태식은 응접실로 들어서자마자 진 실장을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진 실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응접실 안쪽 골방으로 사라졌고 한참 뒤 진 실장이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잊지 마. 자네가 옛날에 손댄 그 회사 돈 내가 다 알고 있어. 형님 귀에 들어가면 자네는 끝이야. 감옥행이라고. 윤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칼처럼 박혔어요. 진 실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몰래 손댄 그 돈이 평생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윤태식은 응접실을 나서며 멀찍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도여울의 뒷모습을 흘끔 바라보았어요. 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새 가정부가 들어왔다지. 잘 봐도 형님이 저 아이에게 자꾸 마음을 두는 것 같아 영 거슬려. 핏줄도 아닌 것에 정을 붙이게 두면 안 돼. 윤태식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깔려 있었어요. 한바탕 빗줄기가 먹고 저택의 거대한 정원에 잠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 아래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도여울은 그 모든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동생 하리의 작은 손을 잡고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빨래를 다 마친 손등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